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를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육에 앞서서 진행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실무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교육 방식은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파트마다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일반 전표 입력, 즉 법인세 신고와는 관련이 그러니까 당장은 없지만 기중에 미리 일반 전표나 전표 입력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 신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각 파트마다 법인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1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개정세법과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교재 본문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미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부동산 임대 용역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2.9%에서 2.5%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 본문에서도 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중소기업 설비 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라고 해서 중소기업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감가상각비는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용연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인 경우에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서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기본 한도가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2,400만 원까지 기본 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수익 금액에 대한 한도 기준은 과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법인 세무조정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16번째 16번에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원래 2월 말일과 3월 10일 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이자, 배당,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천징수 사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3월 10일까지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월 말일이나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가산세가 2%입니다.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 2%가 되는데 제출기한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가산세율을 1%로 낮춰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였는데 이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계산서도 전자제도로 도입이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도입이 됐습니다. 개정 취지는 세원 투명성 제고 및 납세 협력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발급 의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 우리 법인세 신고하는 데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했는데 만약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수기로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매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지연전송했을 때 공급가액의 0.5%, 미전송했을 때는 1%를 적용을 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지연전송에 대해서는 0.1%, 미전송에 대해서는 0.3%의 가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적용은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법인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원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었는데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공제율을 우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법인 중에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3%, 신규 상장법인은 4%를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하고 다음 3개 과세 연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연동해서 개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과거에 중소기업 규모를 판정할 때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했던 부분을 평균 매출액으로 규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소기업 요건은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기준에서 이제 과거에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되는데 업종에 대한 조건은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기준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던 규정이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업원 수나 자본금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400억부터 1,500억까지 매출액 기준으로만 단일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과 연동이 돼서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기준이 있는데 과거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서 종업원 수나 자기자본 매출액에 대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이라는 졸업 기준만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세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업종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42개 업종에서 영화관 운영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 임대 관리업이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기업 요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고요.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규모가 좀 커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3천억 미만일 때 중견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와 동일하고요. 새로 추가한 부분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단기분 세액 공제 적용할 때 공제율을 인하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변동이 없고요. 대기업에 대해서 기본 한도를 3%에서 최대 추가까지 합쳐서 4% 적용하던 부분을 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2%에서 최대 3%까지 적용되는 걸로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12번째,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서 적용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공제율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이 3%, 중소기업이 7%로 과거에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으로만 되어 있던 부분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7% 적용이 되고 있고, 중견기업을 과거 일반 기업처럼 3% 적용하던 부분을 5%로 상향 조정을 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3%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투자세액 공제율을 조정을 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기업 규모나 투자 지역, 고용 증가 정도에 따라서 투자 금액의 4에서 7%, 기본공제, 추가공제 적용했을 때 4에서 7% 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제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4에서 7% 적용되던 부분을 3에서 9%로 조정을 했고요. 대기업은 기본공제를 과거에는 적용을 해줬습니다만 이 기본공제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1% 인하했습니다. 추가공제율은 1%를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밖 투자 시에 추가공제율도 1% 인상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추가공제율 1% 인상을 했습니다. 그 공제율에 대한 부분들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형 고정자산 내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2년 연속 설비 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에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서 기준 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감가상각
사업비는 원래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송금 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송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농업이나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 업종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문에 있는 서비스업의 업종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투자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선박 뭐 이런 자산들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적용 대상 기업은 모든 기업, 즉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적용이 되고요. 적용 요건은 상시 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하면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자, 2017년도까지 적용하는 걸로 기한을 연장했고요. 문화접대비로 보는 부분을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비용, 초청 강연료 등도 문화접대비에 포함시키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세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과거에는 법인세액, 납부할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던 독립세가 아닌 부가과세 방식이었습니다. 법인세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었는데 2014년도부터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도 법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의 대원칙은 뭐였냐면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번거롭다라고 해서 둘 이상의 지자체의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합리화했습니다. 좀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신고해야 되는 부분을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괄 신고를 하면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한 곳에서 본점에서만 일괄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국세처럼 본점 지자체에다가 일괄 신고하시면 되지만 납부는 각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합리화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법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 2월 공제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국세인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에 한해서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도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법인은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세청에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그대로 연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원칙은 신고해야 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환급 신청한 걸로 보는 걸로 법을 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환급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환급 신청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무사랑 2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조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